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3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물림률과 미끄럼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요 물림률은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이제 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우리가 회전을 하잖아요, 기어가. 그러면 이 한 쌍의 이제 이가 서로 이제 힘이 작용할 텐데, 그 이 한 쌍의 이에 작용하는 이제 그 힘이 이 작용선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접촉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 작용선이 있으면 요 작용선, 요 이제 요 이빨하고 요 이빨이 있으면 이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돌 텐데, 그럼 이 작용선이 결국은 힘이 맞물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작용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접촉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런 접촉되어져 있는 상태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작용선에 맞물려서 요 A하고 B가 결국은 이제 법선 피치보다도 이제 커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법선 피치라고 하는 거는 이 작용선상에 E와 E를 잇는 거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선 피치보다는 요 면이 또 커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와 E가 서로 맞물려져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 물림 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접근 물림 길이는 접촉면의 시작점하고 피치점의 거리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거를 우리는 접근 물리 길이다, 물림 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빨이 회전하잖아요. 회전하면서 이게 기어가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돌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맞물리는 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접근 물리 길이라고 해요. 물림 길이라고 해요. 퇴거는 이제 뒤로 빠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서로 이렇게 물리면서 서로 접점이 되는 게 있고, 앞에서 뒷부분은 이제 접촉면이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피치점에서 접촉면이 끝나는 면까지의 거리, 뭐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 어쨌거나 이 거리하고 이 거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기어가 돌면서 서로 그러니까 접합이 되는 부분이고, 한쪽은 접합됐다가 서로 이제 분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거를 접근 물림 길이, 그 다음에 퇴거 물림 길이,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총 물림 길이는 두 물림 길이를 합한 거가 되겠죠. 그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그래서 AB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림률이라고 하는 거는 총 물림 길이를, 그죠? 요거죠. 총 물림 길이 법선 피치로 나눈 거다. 자, 그다음 자, 우리가 이제 미끄럼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페이지 3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미끄럼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벨루트 치형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이드 치형하고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형이 미끄럼률의 모양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빗금친 부분들이. 그래서 두 개의 기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결국은 이빨과 이빨면이 닿게 되는데, 이 치면이 이제 수직한 방향 속도뿐만 아니라 점선 방향 상태의 속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하는 게 또 있지만 전면 방향, 수직 전면 방향 다 이렇게 붙으면서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빨과 이빨 사이에 접촉면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이제 이해가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접선 방향 상대 속도로 인해서 두 치면 사이에 미끄럼이 생긴다는 거죠. 미끄럼이. 그래서 이로 인해서 또 이빨과 이빨 사이에 열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치면과 치면에 마모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동력 전달도 잘 안 돼서 손실이 일어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빨 설계할 때는 잘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 기아 이빨 많이 설계를 해서 실제 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경험이 많지 않으면 설계하고 또 다르거든요. 설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치가 또 있습니다. 수축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미끄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열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치면에 이제 마모나 동력 손실도 유발하게 된다는 건데, 이러한 미끄럼률을 우리 이제 미끄럼 비율을 우리 이제 미끄럼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벨루트 치형에서는 결국은 접촉면이 피치점으로 접근하면서 미끄럼이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피치점이 결국은 0이 되고요. 그 후에 피치점에서 멀어질수록 미끄럼률이 다시 증가한다. 그래서 이 피치점이 제일 작고요. 미끄럼률이 계속 이쪽이 미끄럼률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마모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겠죠? 많이 이제 접촉면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사이클로이드 치형 같은 경우는 이 끝면과 그 다음에 뿌리면에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모가 균일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마모로 인한 치형 변율이 인벨루트 치형보다는 적은 거죠. 얘는 막 이렇게 마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막 깎이는데, 얘는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의 비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일정하게 비율로 마모가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끄럼률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압력각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압력각이 증가를 하느냐 감소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우선 압력각이 증가를 하면 물림률이 감소한다. 만물림수의 이제 입수가 적어진다는 거고요. 잇몸의 미끄럼률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 강도가 커지고요. 이제 언더컷이 이제 방지가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뒤틈인데, 참 한국말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기계들 같은 경우는. 이 뒤틈은 원래는 이제 백래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백래시가 더 어떻게 보면은 친근감 있는 이름이 돼버렸는데요. 결국은 얘가 모타가 회전하면서 요 이빨과 이빨 사이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틈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거하고 밑에 이빨이 안 맞아서 여기가 이제 요 잇몸이 여기에 닿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 부분들이 마모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쪽은 공간이 떠서 떠버렸어요. 틈이 생기게 되는데 저런 틈을 우리 이제 백넷이다. 그러면 이게 축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떡컥떡컥 이렇게 떡컥거리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빨이 물려서 힘이 전달이 돼야 하는데 저게 생기게 되면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 백넷이 뒤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밀하게 뭔가 제작을 해서 그 이제 표준 기어를 만들 때 결국은 이제 표준 중심거리에서 설치되어져 있는 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스피어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어와 기어 이빨 사이에 이제 기어 제작할 때 생기는 취소 오차라든가 아니면 축 중심의 거리 변화 그리고 이제 이의 변형 그 다음에 축의 처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에 의해서 또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어의 기하학적인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계를 해 놓게 되면 얘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백내시가 많이 생기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메탈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깎아서 하는 경우는 그래도 닿지만 사출하는 경우들은 이빨과 이빨이 이제 사출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그 찍어내거든요. 플라스틱을.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플라스틱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얘가 뭐예요? 녹였다가 굳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을 때 얘가 수축률이 있어요. 쭉 쫄아들기도 하고 뭐 거의 수축이 율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얘가 확 달라진다는 거죠. 한 분은 이거 설계하면서 안 돼가지고 포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백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작이 안 돼서 이게 또 잘 안 되면 이빨이 껴요. 꼈다가 돌지도 않고 막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이가 정확하게 물리지 않게 되고 서로 충돌하는 일이 생겨서 기어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이 사이에 틈새를 잘 해주는 거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틈새는 이제 윤활유를 치면에 골고루 펴 발라서 또 처리를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윤활유를 좀 바르면은 이런 치면들이 약간 보조가 되긴 하는데 뭐 완벽한 그 해결 방법은 아니고요. 백넷이. 그래서 거기 315페이지에 이제 좀 더 몇 가지 더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피치원 둘레에서의 측정한 디툼인데요. 그 범선 방향 팀 길이가 있고요. 범선 방향 팀 뒤쪽에 길이. 그 다음에 반경 방향 뒤트임 길이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피치 원둘레에서 측정한 뒤트임 같은 경우는 그 F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측정한 범선 방향의 뒤트임 길이가 있고요. 요거 N 첨자가 N이고요.
그다음에 반경 방향 뒤트임은 이제 R로 표현합니다. 요게 이제 피치 원주상의 뒤트임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피치원 둘레에서의 간격 틈새, 이거를 피치 원주상의 이제 뒤트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범선 뒤쪽 방향의 범선 방향의 뒤트임,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FR, 반경 방향의 뒤트임 길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트임 길이는 기어의 크기,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KSB의 규격을 쓰고 있다. 그리고 뒤트임이 너무 크면 진동이나 소음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돌 때 엄청 소리 나죠, 기어 이빨에. 어떤 사람은 기어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스피어 기어를 정의를 좀 해놨고요.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표준 스피어 기어의 그 각각의 이제 치수들을 정의를 해 놓은 건데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어의 호환성에 고려해서 그 이의 형상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맘대로 설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 기어와 기어 이빨 사이에 각도가 20도, 15도, 뭐 20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주로 이제 15도까지는 아니고요. 14.5도, 그 다음에 20도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 20도를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있고요. 중심으로부터 기준 레크의 기준 피치선이 있고요. 거기에 나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빨에 폭이 있을 거고요. 또 그래서 요 표준 스피어의 이제 보통 이빨의 끝 높이, 네, 그래서 이제 표준 스피어 기어의 보통 이는 이 끝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듈의 M하고의 관계식이 있다. 그래서 그 관계식은 이제 뒤에 다시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벨루트 기어의 이제 이 수가 이빨의 수가 다르면 그 이 형상이 이제 달라지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원의 이제 지름이 그 무한히 큰 레크로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이의 형상은 이제 중심선에 대해서 이제 압력각이나 경사진 이제 직선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크의 이제 현상을 결정짓는 것이 이제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걸 결정해서 이제 그 우리가 모든 이수의 치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수의 치형을 결정할 때 이제 사용되는 게 기준 레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기준 레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표준 스퍼기어의 이제 보통 2의 관계를 좀 나타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 스퍼기어의 보통 2의 이 끝 높이
라는 게 있고요. 이 입근 높이의 값은 모듈 값하고 같게 잡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의 경우 결국 이제 기어의 바깥 지름, 그걸 이제 우리 이끝 지름이라고 하는데, 바깥 지름에 이제 피치원 지름하고 피치원 지름하고 그 다음에 스피어 기어의 이제 보통 이의 입근 높이의 값하고 관계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인수로 따지게 되면 이런 이제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M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거가 되겠죠. 이 M은 여기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 스피어 기어의 이제 그 각각의 치수에 대한 계산은 사실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계산식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해서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솔리드웍스나 이런 CAD 툴에 보면 기어 이빨을 넣을 때 거기에 입력을 해서 다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빨 수 뭐 이런 거 다 결정하면 자기가 알아서 기준 치수를 다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기준 치수를 변경할 때는 우리가 직접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준으로 정해진 거를 갖다 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표준 스페기어의 이제 각 부분의 치수 관계식이고요. 앞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찬가지고요. 이 너비는 주로 6m, 6, 그 다음에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318페이지에 보면 7.5가 있습니다. 7.5는 이제 2의 간섭과 이제 언더컷이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뭐 앞전에 언더컷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죠. 결국은 그 2의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이빨 내에 이제 간섭이 생기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한 쌍의 기어를 맞물렸을 때, 그리고 그 맞물려서 회전을 할 때 이제 한쪽 기어의 이빨의 끝이 이제 이 상대방 이빨에다가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뿌리 부분에 이제 그 상처를 내서 회전할 수 없게 하는, 회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이의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이의 간섭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요 상대방의 이의 이제 끝이 피니언의 이빨의 이제 뿌리면 쪽에 각을, 여기 안에 각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언더 부분에 이제 컷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언더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니언의 이뿌리 면을 깎아내는 현상. 이걸로 계속 돌다 보면 깎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더컷이 생겨서 이제 깎아지는 현상을 이제 그 우리가 간섭, 이의 간섭이고, 그 이의 간섭을 통해서 피니언의 이뿌리 부분이 깎여지는 현상을 언더컷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간섭이 잘 일어나는 경우는 피니언의 입수가 적을 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어하고 피니언의 입수의 비가 클 때, 그 다음에 압력각이 작을 때, 유효 E 높이가 클 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기어의 기어의 이제 한계 입수에 대한 수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그냥 훑어보십시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언더컷을 방지하는 방법이 정의돼서 나왔습니다. 피니언의 입수를 최소 입수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기어의 입수를 1개 입수 이하로 하고요. 압력각을 크게 한다. 그리고 치형 수정을 한다. 그 다음에 낮은 이 기어를 사용한다. 기어 이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언더컷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위 기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320페이지에 보시면 전위 기어라는 게 나옵니다. 요 전위 기어는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표준 기어가 있고요. 표준 기어는 이제 레크형 공구를 사용해서 기어를 제작할 때 이제 레크의 기준 피치선과 기어의 기준 피치선이 접하도록 제작하는 기어가 표준 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할 때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있고 막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 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제작하느냐의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레크 공구의 기준 피치선을 기어의 기준 피치선과 일치하지 않고 떨어지게 해서 가공하는 거를 전위 기어다. 가공할 때 어떻게 가공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표준 기어하고 전위 기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레크 커트기가 있고요. 그래서 안에 기준 피치선을 기준으로 해서 레크 커트의 기준 피치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삭 피치선이 있고, 그리고 전이량, 그 사이가 전이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을 깎아낼 때 어떻게 깎느냐의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 기어는 기준 피치원의 접선을 절삭 피치선하고, 그 다음에 레크의 기준 피치선과 절삭 피치선과의 거리를 전이량이라고 하고, 전이량을 우리는 이제 모듈로 나눈 값을 전위계수로 정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위계수를 모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위량하고 표현을 해서 우리가 그 두 개가 관계식이 이렇다. 그래서 전위량은 결국은 전위계수하고 모듈을 곱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위기어의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언더컷을 방지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중심거리를 변화를 시킬 때, 그 다음에 이의 강도를 개선할 때, 물림률을 증가시킬 때, 그리고 최소 입수를 작게 하고자 할 때 전위기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이거는 그리고 거기 321페이지에 기어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요. 이거는 두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 결국은 이제 피치원의 지름,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력 전달하는 전달 동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피치원의 원주 속도가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피치원의 접선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힘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치원의 원주 속도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 속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름하고 피치원의 지름하고 회전 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전달 동력은 피치원의 접선 방향으로 접하는 작용하는 힘이 존재할 거고, 그 힘은 이렇게 속도하고 그 다음에 전달 동력하고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힘이니까 뉴턴이고요. 단위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죠.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